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봉화의 작은 산골 마을, 초겨울의 새벽 공기는 유리창을 타고 흘러들어 방 안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최말숙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옆에서 들려오는 작은 중얼거림에 잠에서 깨어났죠. 10살 배기 딸 서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크게 부릅떠 있었고 공허한 시선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여긴 어디예요? 네, 절하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최말숙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에 몸을 떨었죠. 아이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 그리고 가녀린 두 손은 합장하고 있었어요. 서진아, 서진아, 정신 차려. 최말숙은 당황한 목소리로 아이의 어깨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계속해서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는 최말숙의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배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이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자 서진은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멍한 표정이었어요. 아침이 되어 서진에게 새벽에 있었던 일을 물었지만 아이는 기억이 없다고 말했죠. 최말숙은 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단순한 악몽이라 여기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몇 달 뒤 학교에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이 수업 중에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죠. 최말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으로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보건실에 누워있는 서진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최말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선생님, 우리 애가 왜 그런 거죠? 아침에는 멀쩡했는데. 담임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수업 중에 일어나더니 복도를 가리키며 죽은 선생님이 서 있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혹시 집에서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최말숙은 새벽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지만 서진은 계속해서 복도에 죽은 선생님이 서 있다고 말했어요. 담임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말숙의 속은 뒤집어졌어요. 딸의 손목을 꽉 잡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분노가 폭발했죠. 귀신이 어딨어. 그런 헛소리하면 혀를 뽑아버린다 했지. 최말숙은 딸의 손등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서진의 눈에서는 말없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공허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최말숙은 그 순간 딸의 눈빛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알겠어? 다른 애들이 들으면 너를 이상한 애로 볼 거야. 그럼 너는 친구도 없어질 거고 공부도 못하게 될 거야. 그걸 원해? 서진은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고 최말숙은 그제야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진의 작은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최말숙은 모른 척했어요. 모른 척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진은 그 후로 보통 아이인 척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가장하기 위해 책상에 앉아 공부만 했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웃고 떠들기도 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공허함은 누구도 알지 못했죠. 서진의 방은 책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성적은 상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최말숙은 딸의 변화를 보며 안도했어요. 딸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았으니까요. 고등학교 시절 서진은 학교에서 늘 조용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런 서진을 모범생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밤이 되면 서진은 이불 속에서 온몸을 떨며 귓가에 들리는 목소리들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때로는 손으로 귀를 막고 들리지 않아라고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최말숙에게 서울대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을 때 온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봉화산골에서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은 서진이 처음이었죠. 최말숙은 자랑스러움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우리 서진이가 서울대에 합격했다니까요. 이게 다 제가 키운 공이죠. 최말숙은 동네 슈퍼에서 만난 이웃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잔치를 벌였어요.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음식을 나누고 서진의 합격을 축하했죠. 하지만 정작 서진은 그 자리에서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내면의 공허함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어요. 입학 첫 학기, 서진은 서울대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와 떨어져 살게 된 서진은 잠시나마 평온을 느꼈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새로운 환경,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서진의 그것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룸메이트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였어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서진이 벽을 향해 무언가를 응조리고 있었습니다. 룸메이트는 등골이 오싹해져 그대로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죠. 다음 날 룸메이트는 다른 방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업 도중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철학강의 중간에 서진은 갑자기 일어나 교수님 뒤에 누가 서 있어요? 라고 외치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놀란 동기들은 서진을 병원으로 옮겼고 의사는 스트레스성 발작이라 진단했죠. 약을 처방받아 기숙사로 돌아온 서진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도서관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동기들이 목격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과학생들 사이에서는 서진을 이상한 애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최말숙에게는 알리지 않았지만 서진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을수록 악몽은 더 생생해졌고 서진은 밤마다 고통스러워했어요. 피로 범벅된 손이 내 어깨를 흔들어 가라고 해. 따라가라고 해. 서진은 룸메이트가 없는 방에서 혼자 울부짖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결국 시험 기간에 쓰러진 서진은 서울대 병원 정신과로 이송되었고 거기서 최말숙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현병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정기적인 상담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최말숙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우리 딸은 무슨 정신병이야. 미쳤어. 서울대 다니는 애라고. 그런 진단 함부로 내리지 마. 화가 난 최말숙은 서진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눈빛은 이미 멀리 떠나 있는 듯했죠. 택시 안에서 최말숙은 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너 괜찮은 거지? 그냥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은 거잖아. 그치? 말해봐, 서진아. 하지만 서진은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죠. 엄마, 난 미치지 않았어. 다만 보이는 게 있을 뿐이야. 최말숙은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딸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죠. 인정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대학을 휴학한 서진은 어머니의 권유로 같은 동네 출신의 조용한 회사원과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말숙은 결혼이 서진의 상태를 안정시킬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어쩌면 최말숙 자신도 딸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얘는 우리 동네 김씨네 막내 아들이야.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래. 안정적인 직장에 사람 됨됨이도 착하고 너한테 꼭 맞는 사람일 거야. 최말숙의 말에 서진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없었고 어쩌면 결혼이 자신을 구원해 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도 있었죠. 맞선 자리에서 만난 남자는 서진보다 6살 많은 김현우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온화한 성격의 현우는 서진의 조용함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신혼 초기 서진은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도시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아침마다 커피 내리는 냄새,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서진에겐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2달 만에 남편 현우의 작은 사업체가 부도를 맞았죠. 동업자의 횡령이 원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현우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집에 들어오면 묵묵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았어요. 서진은 남편을 위로하려 했지만 위로의 말 대신 입에서 나온 것은 섬뜩한 예언이었습니다. 당신 동업자 곧 사고로 죽을 거예요. 강가에서 서진은 자신이 한 말에 스스로도 놀라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현우는 그날 밤 서진을 미친 여자 취급하며 집을 나갔고 일주일 후 그 동업자가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현우는 서진을 공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속에 임신한 서진은 결국 3달 만에 유산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천장만 바라보는 서진을 보며 현우는 이제 아내가 아닌 두려움의 대상으로 서진을 대했습니다. 그해 겨울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서진을 멀리하기 시작했죠. 이 여자는 흉해. 우리 집안에 재앙을 가져올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현우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조하는 듯 했죠. 교회에 다니던 시어머니는 서진을 교회로 끌고 가 안수기도를 강요했어요. 목사의 손이 서진의 머리 위에 얹혀질 때 서진은 온몸이 불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시어머니 집 욕실에서 쓰러졌고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어요. 결정타는 첫 아이였습니다. 어려운 임신 기간을 견디고 마침내 아기를 품에 안았지만 출산 후 단 3시간 만에 아이는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어요. 의료진이 설명하는 선천성 심장 결함이라는 말이 서진의 귓가를 맴돌았지만 그 의미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였어? 간호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서진은 미친 듯이 웃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병실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 앞에 선 서진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너 누구야? 너 도대체 누구냐고. 병원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은 최말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딸을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마른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왜 이러는 거야? 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결국 서진과 현우는 이혼했습니다. 현우는 재혼의 새 가정을 꾸렸고 서진은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이전의 서진은 아니었어요. 폐인처럼 방 안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최말숙이 어느 날 서진의 방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서진은 방벽에 빼곡히 뭔가를 써내려가고 있었죠. 붓으로 쓴 것 같은 글씨들, 마치 그림 같은 글씨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 글에는 이상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령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둘 벽면을 채우기 시작한 것이었죠.
최말숙은 그 순간 무언가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딸을 위해 쌓아 올린 평범한 삶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서진은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텅 빈 눈빛으로 문을 열고 나갔어요. 최말숙은 딸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딸과의 대화는 단절되어 있었고 그저 같은 공간에 존재할 뿐이었죠. 서진은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산으로 올랐습니다. 봉화의 깊은 산속,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올랐던 그 산이었어요. 아버지는 서진이 5살 때 돌아가셨지만 산에 대한 기억만은 선명했습니다. 가파른 등산로를 오르며 서진의 머릿속은 비워졌어요.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올라도 계속 올랐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바람을 타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북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굿소리였습니다. 서진은 무의식적으로 그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어요. 평소라면 피했을 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서진을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작은 바위 위에서 혼자 구슬하는 노무당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80세는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죠. 흰 머리가 바람에 나부꼈고 손에는 작은 방울을 들고 있었어요. 노무당은 서진을 발견하자마자 굿을 멈추고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왔구나. 오래 기다렸다. 노무당의 말에 서진은 몸이 굳어졌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아세요? 서진의 물음에 노무당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를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그들은 안다. 너 이제는 버티면 죽는다. 지금도 신이 따라다니지 않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의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정확히 그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서진을 따라다니던 그림자들, 귓가에 들리는 속삭임들, 보이는 환영들. 그것들이 신이라니.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노무당은 서진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내 눈에는 보인다. 내 주변에 모여든 신령들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너를 찾아왔을 게다. 하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들도 화가 났지.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꼬인 거야. 서진은 지난 삶의 불행들이 스쳐 지나감을 느꼈어요. 새벽의 발작, 학교에서의 환영, 신혼 첫날 밤의 악몽, 아이의 죽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무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내 운명을. 신을 모시는 사람이 되는 거지.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반대할 것이고 무엇보다 자신이 그런 삶을 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노무당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찾아올 거다. 내가 결정해야 한다. 그날 밤 서진은 선명한 꿈을 꾸었어요. 높은 산 위에 서 있는 백발 노인이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주변에는 여러 형상의 그림자들이 맴돌고 있었어요. 내가 서진이냐? 노인의 목소리는 산을 울리듯 강했습니다. 네, 제가 서진입니다. 내 몸은 신의 그릇이다. 지금 받지 않으면 어미가 먼저 죽을 것이다. 너는 이미 선택받았다.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다. 서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끔찍한 악몽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얘기가 있어요.
최말숙은 딸의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사기꾼 무당이라며 화를 냈죠. 그런 미신 같은 소리를 어떻게 믿어? 그런 무당 같은 것들은 다 사기꾼이야. 내가 그런 길로 가는 걸 내가 어떻게 봐. 하지만 서진의 꿈 이야기는 최말숙의 가슴 한구석을 찔렀어요. 특히 어미가 먼저 죽을 것이라는 부분이 그랬습니다. 최말숙은 불안한 마음에 평소 다니던 점집을 찾았죠. 노점쟁이는 카드를 펼치더니 놀란 얼굴로 최말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카드야? 따님이 신병이 있으시네요. 신받지 않으면 큰일 날 거예요. 최말숙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점집에서도 같은 말을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30살이 되던 해 서진은 결국 신내림 굿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산에서 만난 노무당을 다시 찾아갔고 노무당은 서진을 위한 굿 날짜를 잡았어요. 최말숙은 딸의 결정에 격렬히 반대했지만 서진의 눈빛에서 확고한 의지를 보았을 때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꼭 그래야만 하니? 내가 서울대 나온 사람이 무당이 된다고? 최말숙의 물음에 서진은 오랜만에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난 살고 싶어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굿날이 다가왔습니다. 봉화의 깊은 산속 작은 당집, 노무당이 준비한 공간에는 여러 무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북방울, 부채, 그리고 하얀 천.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노무당이 건넨 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최말숙은 굿날에 당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홀로 남아 딸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화장실에 들어가 머리를 감는 척하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걸 보라고 내가 그렇게 돈을 벌었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최말숙의 한숨 섞인 독백이 빈 집안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늙어버린 얼굴, 딸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딸은 미친 길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최말숙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한편 당집에서는 서진의 신내림 굿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무당의 북소리가 산을 울렸고 서진은 하얀 천에 둘러싸여 그 소리에 맞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몸이 북소리에 반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죠. 너의 몸에 신령이 내리니 이제 받아라. 노무당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갑자기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치 얼음물에 몸을 담근 것처럼 차갑고 동시에 뜨거운 기운이 몸을 관통했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서진이 다시 눈을 떴을 때 당집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노무당이 옆에서 서진의 이마를 적시고 있었어요. 잘했다. 이제 시작이다. 노무당의 말에 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이 가볍게 느껴졌고 머릿속의 목소리들이 처음으로 조용해졌어요. 마치 오랜 싸움 끝에 찾아온 평화와도 같았습니다. 굿이 끝나고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에 앉아있는 최말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서진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살고 싶어. 그 말에 최말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랜 시간 딸을 바라봤지만 정작 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지금 눈앞의 딸은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온 얼굴이었죠. 그래, 살아. 그게 중요한 거지. 최말숙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진은 천천히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스한 온기에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죠. 이후 서진은 노무당에게서 무속의 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북치는 법, 굿하는 방식, 신령을 부르는 방법.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서진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길에서 서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은 것 같았어요. 노무당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 읽고 쓰는 것에 능하다. 그런 무당은 흔치 않아. 내 방식대로 이 길을 걸어가면 된다. 서진은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대에서 배운 지식, 자신의 경험, 그리고 지금 배우는 무속의 길이 모두 자신을 이루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냉혹했습니다. 서울대 나온 무당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서진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동창들은 그녀의 사진을 돌리며 조롱했습니다. 서진은 그런 시선들이 아프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봉화 시내의 작은 골목길, 서진은 자신만의 작은 신당을 마련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단출한 제단과 몇 개의 무구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서진은 노무당의 조언대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서울대 나온 무당이라며 비웃기만 했죠. 마을 주민들은 서진을 볼 때마다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최말숙도 처음에는 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해 신당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어요. 평생 공부시켜서 서울대까지 보냈는데 결국 무당이 되어 돌아왔다니. 최말숙의 한탄의 서진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서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신당을 청소하고 북을 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심리학, 철학, 종교학. 대학 시절 접했던 학문들이 지금의 자신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어느 날 한 여성이 서진의 신당을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여성은 딸아이의 이야기를 했어요. 12살 딸이 있는데 몇 달 전부터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해요. 이유를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고 요즘엔 열도 자주 나고 밤에 식은땀을 흘리며 울기도 해요. 서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너무나 비슷한 증상이었어요. 아이를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그 여성은 딸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소녀는 서진을 보자 놀란 눈빛을 보였어요. 언니, 당신도 보이나요? 소녀의 물음에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소녀의 학교에는 오래전 사고로 죽은 학생의 영혼이 있었고 그 영혼이 소녀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진은 소녀의 학교를 찾아가 조용히 기도를 올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영혼이 평안히 떠날 수 있도록 작은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소녀의 어머니가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죠. 딸이 학교에 다시 가기 시작했어요. 열도 내리고 밤에 울지도 않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여성은 서진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여성은 최말숙을 찾아갔습니다. 최말숙의 집 앞에서 깊이 절을 하며 말했죠. 따님 덕에 제 딸 목숨을 살렸습니다. 정말로요. 최말숙은 당황했지만 그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처음으로 딸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서울대 나온 무당이 아이를 살렸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전해졌고 서서히 사람들이 서진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그리고 점차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왔죠. 서진은 돈을 벌기 위한 굿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오직 죽을 고비에 선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도왔습니다. 때로는 굿 대신 기도를 하기도 했고, 때로는 그저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죠. 서진만의 방식이었습니다. 한 번은 암 선고를 받은 젊은 남자가 찾아왔어요. 모든 치료를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남자에게 서진은 말했습니다. 치료를 멈추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아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특히간 부분을 다시 검사해 보세요. 그 남자는 반신반의하며 돌아갔지만 석 달 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왔어요. 간 검사를 다시 했더니 초기 진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의 질문에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저 보였을 뿐이에요. 서진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신기한 무당이라고 불렀지만 서진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자신의 길이라고 믿었을 뿐이었죠. 어느 날 서진이 신당에서 나오려는데 최말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내가 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그 말에 서진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랜만에 들은 어머니의 따뜻한 초대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가며 처음으로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서서히 최말숙도 딸의 선택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신당에 들러 딸의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봉화의 작은 마을회관, 어느 봄날 오후에 마을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매년 열리는 마을 행사에서 주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평소라면 참석하지 않았을 최말숙이 소박한 재래시장 옷을 입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는 모습이 어색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최말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딸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처음이었죠. 그동안 수치스럽게 여겼던 딸의 선택을 이제는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는 최말숙입니다. 제 딸 서진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최말숙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또렷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딸 서울대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마을 곳곳을 다니며 자랑했죠. 그런데 그 길은 아니었어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아픔이 담긴 한숨이었죠. 신이 불렀고 그 아이는 순순히 들어간 겁니다. 저는 처음에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무당이 된다니 세상에 이런 망신이 어디 있냐고. 최말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강하게 참았습니다.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와 말하지만 그건 저주가 아니라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 딸이 비로소 자신을 찾은 거죠. 어릴 때부터 저는 딸에게 내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공부해라, 서울 가라, 좋은 대학 가라. 그것만 강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마음으로 자녀를 키웠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우리 서진이는 특별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무시하고 억압했던 겁니다. 얼마나 우리 아이가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최말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딸에게 했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손등을 때리던 순간, 무시하던 순간, 정신병자 취급하던 순간, 모든 기억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지금 우리 딸은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대 나온 변호사나 의사가 되었더라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까 싶어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훔치고 어떤 이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늘 자식에게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각자의 길이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 서진이의 길은 무당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아이가 자기 길을 찾아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최말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딸이 무당이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서울대 나온 무당. 그게 우리 딸입니다. 마지막 말을 마치고 최말숙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모두 꺼내놓은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고 몇몇은 일어나 최말숙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어요. 말숙 씨, 용기 있는 고백이었어요.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서진이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말에 최말숙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마을회관을 나오는 길에 최말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문득 딸의 얼굴이 떠올랐고 서진에게 가장 먼저 이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발걸음을 서둘러 서진의 신당으로 향했어요. 신당 앞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막 의식을 마치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본 서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최말숙은 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포옹을 나누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서진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지만 곧 편안하게 어머니의 품에 안겼어요. 서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이해했구나. 최말숙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도 오랫동안 제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나누었습니다. 서서히 녹아내리는 얼음장 같은 벽이 느껴졌죠. 어느 봄날 아침 서진의 신당 마당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살랑거리며 마당에 흩날렸고 산새들의 노랫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어요. 서진은 마당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곧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신당을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무당님. 약속드린 대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인의 목소리에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는 언청이었어요. 아이는 조심스럽게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안녕, 진우야. 잘 왔어. 서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진은 마당 한편에 준비해둔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색의 금줄이 들어 있었어요. 진우야, 이걸 줄게. 이 줄은 특별한 힘이 있어. 내가 수술 받을 때 이 줄이 너를 지켜줄 거야. 아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금줄을 받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줄을 꼭 쥐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믿음직스러웠어요. 여인은 감사의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수술인데 아이가 너무 무서워해서요. 무당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것 해드린 게 없어요. 진우가 용기를 내는 건 진우 자신의 힘이니까요. 서진이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자 아이는 수줍게 웃었어요. 그 순간 신당 뒤편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돌리자 최말숙이 작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엄마. 서진의 목소리에 여인과 아이는 돌아보았습니다. 최말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인은 인사를 하고 아이의 손을 잡고 신당을 나섰습니다. 아이는 떠나며 작은 손을 흔들었고 서진도 손을 흔들어 인사했어요. 최말숙은 천천히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햇살에 비친 딸의 모습이 어떤 때보다 밝고 평온해 보였어요. 꽃이 너무 예뻐서 몇 송이 꺾어왔어. 신당에 두면 좋을 것 같아서. 최말숙의 말에 서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꽃다발을 받아들고 향기를 맡았어요. 봄꽃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예쁜 꽃이네요. 두 사람은 마당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그 아이, 수술 받는데? 최말숙의 물음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언청이 수술을 받아요. 아이가 많이 두려워해서 어머니가 데려왔어요. 최말숙은 멀어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서진이 생각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순수한 시절, 그때 딸의 이야기를 더 들어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넌 언제부터 알았니? 내가 특별하다는 걸.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억 속을 더듬어 가장 처음 순간을 찾으려 했어요. 첫 번째 기억은 5살 때예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제 침대 옆에 서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손짓하셨고 저는 그 손을 잡았죠. 그때는 그게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라면서 깨달았어요. 그것이 꿈이 아니라는 걸. 최말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이 겪었을 혼란과 두려움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하다, 서진아. 엄마가 더 일찍 이해해줬어야 했는데. 서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 길이 제 길이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엄마, 난 무당이 된 게 아니라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에 최말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손을 꼭 쥐고 처음으로 딸의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그 따스한 손길에 서진은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랫동안 나누지 못한 포옹이었어요. 살아라. 그래, 내가 살면 그걸로 충분해. 최말숙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오랜 시간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받아들인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진의 신당은 많은 이들의 위로처가 되었습니다. 서울대 무당이라는 호칭은 더 이상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표현이 되었어요. 서진은 자신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도왔고 최말숙은 딸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봉화의 작은 산골 마을에 새로운 전설이 생겨났어요.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진 무당에게 가보라고 조언했고 서진은 그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서진의 삶은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여정이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죠. 그리고 서진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서진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서울대를 나온 무당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여정이었습니다.